서울소리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웬 뜬금없이 스튜디오에 나타난 이 땡목 박승복이 어설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진짜 일군 나와라! 라고 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심 백은영 대표님께서 기초의원 출신 그리고 광역의원들에게는 어떤 언론도 카메라를 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는 늘 언제나 가장 최첨단의 이벤트를 하는 그 이벤트,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가는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허락을 받아서 오늘부터 2, 3, 4, 5,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동네 진짜 일꾼, 우리 동네 진짜 모습, 이 모습들을 불러서 어떻게 일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동네 진짜 일꾼 나와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뭘 해야 돼?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손님, 지난번 여의도 그 국힘 당사 앞에서 가장 추울 때 정말 개 떨듯이 떨면서 야외 방송을 했던 우리 전 경기도 의원, 그 고양시가 지역구인 우리 원영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의원이고 지금 현재는 카메라 얼굴 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용희입니다. 네. 박수. 지난번에도 우리 원영희 의원 잠깐 우리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스튜디오니까 원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살짝 자기소개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원 의원이 그 나이가 딱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50 초반 50 초반 같아요. 그래서 학번으로 내가 저 친구 한 90년대 학번이겠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86학번이에요. 네. 심지어는 저와 2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야. 이거 반칙이야.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이렇게 딱 보세요. 두 사람 이거 봐. 화면 보니까 내가 너무 늙어 보여. 자 이거 깝깝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학교 생활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했던 보니까 장애인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예, 물론 우리 원영희 의원도 3급 장애인이십니다. 나도 장애인인데 장애인 의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정말 장애를 사랑하는 장애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했고 그다음에 동국대에서 부동산학과 석사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길 부동산 전문가 없냐. 그래서 그냥 그때 알았으면 우리 원영을 소개시켜줬을 텐데 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네. 그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원영희 의원을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86학번이면 우리 87년 고 이한열 열사의 맞습니다. 동기이고 또 함께 아마 그 비슷한 어간 시기에 치열하게 서로 논쟁도 하고 공부했을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니까 지역 빈민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네네. 학생 운동 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신의 약점이고 어떤 약한 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점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 원영희 의원님을 모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는 지금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제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을 지난주에 마감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로 신청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당원들, 경기도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요번엔 그 당원 그 1인 1투표로 해서 그 순번 투표를 아예 당원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경기도 민주당 당원 분들께서 이제 찍어주시기를 선택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런저런 생각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우리 정치학 교과서 보면 그 정치학 개론서 1편에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것이 최고의 지고수준한 목표라고 그러면 나와 있지. 맞아요. 그것을 잡아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아니 근데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그게 중앙 정치인이든 지방 정치인이든 그래 그럼 당선이 돼서 무엇을 할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5국 3특 시대라고 해서 네. 이제는 뭐 정말 이게 그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소위 분권의 시각으로 이제 어떤 대한민국 정치 구조와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높게 나왔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주권자들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 굉장히 시선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다. 그럼요. 근데 대신에 우리 현역 정치인들 우리 원 의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현역 정치인들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 하는 이런 그럴 수도 것들이 있죠. 있어요. 네. 물론 이것을 뭐 우리 그 여기 나오신 우리 앞으로 여기 출마하실 우리 기초의회, 광역의회 예비 후보들 그 뭐 출마 예정자들 지금 혹독하게 좀 물어볼 텐데 네. 실제로 지금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적 정당이냐라고 생각하면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줄 수 없어요. 네. 뭐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너희들이 민주적 정당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퇴행적 정당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 우리 뭐 원 의원님 뭐 코멘트 한마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그 나름의 철학과 그거에 기반한 원칙을 봐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던 5국 3특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수평적 지도 위에 놓고 그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나름대로의 그 대책을 세우면서 원칙을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 수직적 개념으로 그 우리 사회 계층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어떤 정책들이 맞물려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전부일까? 정말 공공기관에서 광고하는 이번에는 뭐 굉장히 뭐 10만 원 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더 범위도 늘리고 10만 원 올려드렸어요. 이게 진짜 정부일까? 라는 의심에서부터. 근데 그 의심의 기반에는 무엇이냐면 과연 그 정치인, 저를 포함한 지방이든 중앙이든 정치인들에게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해 있는지, 말로는 국민을 향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국민을 어떻게 해부해 보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와 닿고 자기의 철학이 있었을 때 그 이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막 떠도 어떤 때는 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책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이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법인세를 또 낮춰주자는 뭐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것도 같고.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작동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를 보면 실제 왜 국민들은 우리 7천억 달러씩 맞아요. 최초 세계 여태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최고 금액을 수출했다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주민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 이게 이런 거는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그렇지. 그 얘기는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그래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거기서 원칙이 나와야 제대로 된 세상 것들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실천적 삶에 보면 장애인 단체도 있지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도 그때는 약자들에게 늘 시선을 돌렸고 또 그들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도 꼼꼼하게 했고, 실적으로 참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2017년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네, 네, 네. 책을 출간해서 네. 다 팔렸죠. 네. 이제 여러분 이 책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그리고 또 2021년에는 가처분 소득과 불균형. 이거 굉장히 보면 기본소득 불평등에 관한 네. 그리고 그 소득의 불평등이나 뭐 어떤 이 사회의 기본적인 불평등, 네, 네, 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이런 그 중간에 서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2020여 년은 다시 복지국가로 분열을 네. 넘어 미래로 가는 그런 했고 되게 제가 특별하게 본 것은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네.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고 경력이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네. 2017년 여간부터 계속 고민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그 얼개가 네. 그 보니까 뭐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아유, 감히 제가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원영이 TV도 하는데 네. 몇 명이에요 지금 구독자? 이제 좀 그 쇼츠에 보니까 한 2,000명이 좀 그 2,000명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와야지. 네. 그 원영이 TV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그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기저기 퍼날라 주시고 오늘 이 방송도 여러분이 많이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4년 여성과 장애인 그런 장애인 비례 공천 여기서 근데 왜 여기서 2024년 당에서 제외됐네? 그때 이제 아마도 이제 비례를 당 외부에 많이 나눠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여성과 장애인을 합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상이 아예 안 된 거죠. 그랬구나. 예. 참. 하여튼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물론 이제 다 훌륭한데 특별히 우리 원영희 의원이 또 훌륭했던 건 뭐냐면 이 기본사회, 네. 기본소득, 기본사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환율 얘기하고 뭐 수출 얘기하고 하는데 국가 예산, 결산 그리고 예산의 흐름, 결산의 흐름, 소위 말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네. 이렇게까지 본질적으로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정부 관료들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은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는 방송. 맞습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의에 맞서고 언제나 응징의 방송을 하는 우리 서울의 방송은 이제 여기 있는 실력 있는 기초의원들 그리고 실력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광역의원들을 모셔서 정말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그래도 나름 메이저 방송인데. 그럼요. 우리 서울의 소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매불쇼 하는 시간인데, 매불쇼를 아작내는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무조건 우리가 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 그따위 매불쇼 이러면서. 예. 쳐도도 안 볼 텐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네. 그리고 이제 AI가 네. 이제 그냥 AI가 아니라 AGI, 네. ASI, 네. 초지능, 네. 그다음에 인텔리전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네. 사람의 구조, 이제 LLM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종합 방식. 네. 이게 보니까 그걸 온톨로지칼 이게 철학용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이제 철학과 나와서 이제 갑자기 내 앞에서 AI를 설명하는데 온톨로지 그래서 아니 지금 AI가 지금 온톨로지칼한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와. 자기들끼리 지금 단톡방에서 들어오면 별 얘기 다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들어오는 단톡방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있을 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걸 과연 이제 광역의원이 되면 그것들 실제로 광역단체 안에서도 이제 구현해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하신 거 많은데 어떻게 1번, 2번 올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첫 번째 거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보셨잖아요. 제일 아이러니한 일이 AI가 발달하면서
개발자들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제가 2017년에 발표하면서 이거 조만간 온다. 근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저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은 AI라든지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는 개념하고 또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근데 영역이 어려워질 거고 힘들어지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제로 금방 다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금 그러고 달리면서 있죠. 예. 그러면 사업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지금 다 AI가 장착된 로봇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최근 현대자동차 네. 노조 측에서도 뭐 노조의 허락 없이는 한 대도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빈축을 있잖아요. 오히려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생산력이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높아진 생산력을 가지고 생산 관계인 분배 문제까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나? 이거는 절대로 자본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공공이 해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도로 생산력은 발달해서 생산품들은 많아지고 하는데 거기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면 그리고 계속 또 로봇 한 대 그건 지금 뭐, 뭐 9천만 원 지금 뭐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가정용 로봇 하나에 9천만 원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고가 자동차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나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생산 현장에 들어온 것들이 그게 한 대당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아무리 생산력이 좋아서 생산 그 비용이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의 1차적으로 투입된 것 때문에 그 자본과 더불어서 자본가의 탐욕이 겹쳐지면 정말 일자리 다 잃고 사람들은 이제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을 저임 일자리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 걸 네.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생산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핸드폰도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짜리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소위 보편적 고소득이 네. 고소득의 시대가 올 거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냥 소위 기본 사회 개념으로 가는데 무리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글쎄요, 이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그 고양이는 일론 머스크? 그렇죠. 뭐 세계적인 자본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 근데 이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약 산업을 한번 보시면 알약 하나 단가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알약 하나 뭐 한 100원?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0점 몇 원? 0점 몇 원? 사실은. 1원도 안 돼요? 네. 1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보험 우리 단가 몇 해가지고 천 원에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진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그렇지. 탐욕 때문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붙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먼저 개발했던 서구의 회사들 같은 케이스들은 뭐 거기에 들어가 이미 개발비, 뭐 거기 인건비부터 뭐 임상 시험비 그거 자체가 다 개발비겠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판권 해제됐다고 그거 판권 해제되기 전까지 빨리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판권 10년 뒤에 해제돼도 카피약 만든 쪽들도 그렇다고 해서 막 싸지 않아요. 네. 왜냐면 거기 또 그다음 영업비 들어갔다고 마케팅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결국 그냥 내려가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듯이 정말 이제 이 핸드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제 원 생산 원가가 저 10,000원까지 떨어졌다. 100만 원짜리가. 네. 그래도 과연 10,000원에 팔까요?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 라면 값이 지금 100원 이렇게 또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삼양은 지금 그 라면 팔아가지고 5천억 원 순이익이 났다고 하고요. 농심은 4천억 원 정도 순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렇게 순이익 내면서도 왜 계속 올릴까요? 그러게. 탐욕이죠. 자본가들의 탐욕과 이윤에 대한 그 탐욕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결국
공공이 제어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제어해야 될 이유가 그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기본소득의 전부는 아니다. 시작입니다. 그냥. 맞아요.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고 이것이 점점 뭐까지 가야 되냐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권까지 확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이 주도해서 이 논의를 공평한 그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분명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보이는 것들은 시장의 실패. 네. 라가 얘기가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소위 기존의 지금 대한민국 구조 시스템에서 네. 에서는 사실 이제 이 망국적 그 흡혈귀들이 존재한다. 예. 실적으로 우리 충격적인 이야기 뭐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12월에 예. 그 기차 하는데 만들지도 않고 예. 헤쳐먹는데도 거기다 계속 거기다 돈 쏟아붓고 퇴직 공무원들이 예. 로비스트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이 그거 지적하지 않았으면 예. 지금도 그놈들이 헤쳐먹으면서 열차는 굉장히 후진 열차. 예. 예? 제가 태백에 살잖아요. 우리 그 태백 노선은 그냥 여름엔 덥고 겨울엔 시원해요. 그렇죠. 열차가 막 바람 무지하게 들어오고 소리도 막 여기 있으면 이게 그냥 불편해. 근데 그런 열차를 배정해주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인데도 이 공공재가 이렇게 서비스가 너무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실은 이런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도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나라. 이게 진짜로 훌륭한 나라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잠깐 그 얘기를 좀 생각이 나서 드리고 싶었던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이게 더 구체화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대개 80% 서민들은 그냥 정말 그 이익이 없는 구조에서 뼈 빠지게 다시 노동 그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돌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상층의 20%는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그 유토피아 같은 데서 따로 살고 자기들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게 영화 엘리시움입니다. 앨리스님, 알고 있어요. 난 봤어요. 이제 그런 구조가 잘못되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형 사회가 만들어지고 여기 80% 서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냐면 정말 그 혁명적 상황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뭐 지금 뭐 70 얼마고. 그래서 이게 뭐 수출 실적부터 영업이익도 막 사상 최대치. 네. 이로 말할 수 없이 뭐 수십조의 그 영업이익을 받는데.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려 불편하고. 네. 그래서 화만 나고. 이런 걸 먼저 사회적 박탈감이라는 건데 화만 나고. 화가 난단 말이야. TV에서는 뭐 5천 나간다, 뭐 코스닥은 뭐 1,000 넘어갔다, 포인트 넘어갔다. 나는 한 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좋아해야 돼? 그렇죠. 이거 슬퍼해야 돼? 네.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런 현상의 이유 그리고 그것의 대안까지도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유명 연예인인가 뭐 사회자들이 방송 나오셔서 우리는 아직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이 꺼지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상위 20%와 하위 80% 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시면 우리 GDP는 수출과 내수로 합쳐서 그 GDP를 이룹니다. 근데 수출 그동안 계속 수출이 커왔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내수 비중이 국내 총 GDP에서 70.1%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점점 좀 낮아지면서 이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는 이제 그 56%까지 떨어졌어요. 대수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은 계속 커지고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수 시장이 성장 속도가 좀 작고 더디고 수출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보이면 다행인데 이게 구조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내수의 희생을 기반으로 수출이 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예전에는 말이네요. 60년대, 70년대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저임금을 주면서 수출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쵸.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도 예, 예. 많이 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성장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중공업도 성장시키고 하면 이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시 내수로 소득이 증가해서 그 다음에 내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내수 시장에서 다시 구매하는데 많이 풀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뭐냐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내수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인데 이게 낙수 효과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근데 지금 아니라는. 아니 낙수 효과는 이미 끝난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이 단절돼 버렸다는. 아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차 무슨 뭐 그 신입사원 고졸 신입사원 연봉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예. 하위 80% 서민들이 기대어 사는 데가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내수 시장이. 여기는 현재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250에서 한 350 요 사이에 연공 서열 이미 없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보장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 더 주면 가고 나이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숙련도도 상관없습니다. 숙련도 상관없고 그 정도로 여기는 지금 완전 지역화돼 버린 내수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80% 국민의 80% 하위 그 서민들이 예. 기대어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엄청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내서 보너스 잔치 해줄 때 그쵸. 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박탈감. 그렇죠. 네? 저 세상과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이게 또 계속 제가 다음 단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왜 이게 내수를 희생시켜서 수출을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다음 단위에서 환율이나 무슨 네. 뭐 이런 세금 그래요. 문제에서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 환율 얘기는 바로 넘어가죠, 뭐. 그럴까요? 예, 환율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한 가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는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진작하고 키우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네, 이건 뭐 지난번에 대통령 소비쿠폰- 이재명이 끝없이 얘기해왔던 얘기고 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처음 했던 얘기고 예. 올해도 좀 빨리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그 1,703억 원 정도의 농촌 시범 케이스 농촌 기본소득 예. 그것만 했고 지금 소비 쿠폰도 없고 지금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러주시면 대통령님께 이제 편지도 썼고 네. 늘려달라고 이거 내수 지금 먹기에 사는 서민들 지금 허리 너무 졸라서 죽을 지경이다. 그쵸, 이 예.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절대로 낙수효과 대기업에서 물 흐르듯이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그건 그 대통령 이재명도 밤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적으로 이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리고 실적으로 이걸 해야 될 어떤 민주당 뭐 하여튼 민주당에서 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서. 제가 이제 그래도 요즘에 이제 왜 뭐 민당 그 최고위원 하면 앞에 한 사람씩 나와서 네. 뭐 쭉 한마디씩 하잖아요. 환율 얘기 안 합니다. 네. 서민 경제 망가져가고 있는 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맨 1000 넘었다, 수출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해대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안 하고 맨날 합당을 왜 하려고 그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난 솔직히 난 이해를 못 하겠고, 난 정책로도 이해 못 하겠지만, 조국도 이해 못 하겠어. 물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말하면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원의원 데려다 놓고 막 내가 세게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야. 저거 초록원 동색이요? 저거 잘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거 자르면 안 돼?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래도 좀 환율 얘기를 좀 어떻게 이어가시죠, 뭐. 그 세 번째 페이지 좀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며칠 전까지도 환율이 계속 1,500원대를 지금 넘본다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민들 얘기 많았고 이러다가 정말 또다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근데 외환위기 와도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펀더멘털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환율이 우상향으로 가요. 이게 왜 쭉 이렇게 올라간다 갈까? 이거죠. 예. 이거 왜 제어가 안 되지? 이거 분명히 제어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범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주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뭐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들. 그래서 뭐 서학개미들 때문에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라는 분이 이거를 무슨 그 서학개미들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거는 종속변수죠. 아, 그건 종속변수다. 그렇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분들이 누굴까요? 아, 하는 총재가 얘기하면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의 주범은 네. 수출 대기업이고 그 수출 대기업 이익에 철저히 추종하고 봉사하고 감읍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인 거죠. 이게 한번 그 다음 거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대외 금융 자산 부채 현황인데 네. 지금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해외에 투자된 상태로 가 있는 거죠. 저게 달러죠. 그렇죠. 2조 5천억 달러. 예. 근데 그 밑에 게 이제 9,943억 달러 정도가 한 1조 달러가 주식 형태, 아하. 증권 형태로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은행, 보험 이런 또 회사들이? 뭐 저기 추출 기업들도 했겠죠. 그럼 거기서 1조 달러 정도 뺀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현물로 갖고 있거나 현금으로 해외에 그대로 수출 대금을 유보금 형태로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을 했는데 예.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가져와서 아니라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도 안 하고 거기에 유보 상태로 내버려둔 거죠. 왜 그럴까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1,100원대 와서 환전하는 것보다 그치. 1,500원에 환전하면 어우, 달러당 얼마겠어요? 400원, 예. 400원 더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 이 차이를 보시면 그러면서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괜찮다. 맨 밑에 보시면 그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에 지금 해외에 투자해서 나가 있는 금액이고 대외 금융 부채라는 거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빼니까 그 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남으니까 이건 우리는 순채권국이다. 이 얘기만 그래서. 하셔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예. 강력하다. 예. 그래서 또다시 IMF는 그런 없다. 안 온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아니 그런데 왜 1,500원 넘는 거 그러네. 반치하고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렇지. 왜 안 들어와요? 예. 진짜 그래서 이제서야 결국 제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서야 국민연금 해가지고 다시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개선안을 지금 4월달에 투자회의를 국민연금 자체가 네. 투자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해서 예 국내 투자를 더 늘려서 바깥에 있던 그 달러를 안으로 와서 환전을 외환 보유를 늘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그 말씀 중에 국민연금이 그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올라서 이 자산 규모가 확 커졌다고 예. 그 되게 자랑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해외 자산에서 투자한 것도 늘어나고 예. 국내 투자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환율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도 환율이 왜 1,500원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두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얼마든지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잖아요. 이건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예. 요번 다주택자들 거의 이제 철퇴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놈들도 철퇴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런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관리 안 했다는 자료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만 네. 넘겨봐 주실래요? 이거. 같이 올려주십시오. 예, 예. 이거 보시면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죠. 오른쪽 옆에다가 2022년 2월 달부터 이게 윤석열 정권 우리 임기 김건희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이네. 이게 우상향을 계속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결국 뭐 했습니까 또? 재벌 기업들 법인세 22.5%로 깎아줬죠. 최고보관 깎아주고. 예, 깎아주고. 이거 이렇게 올라가게 내버려둔 거예요. 이거는 또 그 관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다주택자들 유보해주고. 그렇죠. 예? 뭐 이런저런 그 부자들 예외에서 많이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이제는 알아요, 국민들이.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주지만 내수에서 기대어 먹고 사는 내수 경제는 수입에 기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내수에 기대 먹고 사는 80%의 서민들은 삶이 팍팍해진다는 거를 이제는 다 아시라. 네. 이제 다 그러면 아는데. 잘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수출 기업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수에 기대 있던 80%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국 그렇죠, 맞아요. 자기들 부를 채운 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돌려놔야죠. 사실 그 지난번 대통령 이재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거 뭐 1%? 뭐 10%? 5%?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다주택자 연기하고 그 사람들을 막 그 사람들 울부짖는다 뭐 이렇게 무슨 그 조중동인가 어디서 얘기하니까 뭐 그러면서 아니 서민들의 울부짖음은 뭐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정말 이 매국적 이 쓰레기 언론들 이제 다 이제 지워진 언론들인데 그런 언론들의 이야기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 단계 문재인 대통령 지시기하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관리가 됐네요. 뾰족하게 올라갔던 시절 서브프라임 2008년 그 그쵸, 사태 빼고는 관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윤석열 정부부터 관리 안 하고 일부러 올라가게 방치한 거고 일부러 방치해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고 정말 이익을 끝까지 극대화시켜내고 그러면서 내수에 뭐 기대어 사는 서민들의 지갑을 피폐시킨 거죠. 아니 실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국가 예산으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에게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전기세 뭐 수도세 그다음에 엄청난 그 뭐 무슨 해외 투자하면 긴급 해외 투자 지원금이 뭐 그 수천억 원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막 이익을 더 더해주면서도 거기에 환율까지. 나 이 환율 얘기는 내가 오늘 원 의원님한테 듣고 내가 정말 머리가 이제 하얀데 머리가 까매질 뻔했어. 이게 왜냐면 이게 관리되는 게 정상이죠. 관리해야죠. 예, 관리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1,500원을 이제 막 넘나들고 뭐 1,600원이 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순수 채권국 1조 1천억 원이 달러나 되는 거를 갖고 있는 순채권국에 이거 관리를 못 한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관리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80%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재벌과 대기업들이 그쪽에다 다 뭐 완전히 그냥 독점적으로 빨아들이는 거다. 그럼 거기 고위 공직자들이 협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된 거죠. 이렇게. 이거 우리 그 원영희 의원이 왜 정치 후원금이 자꾸 없고 왜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내 이유를 내가 오늘 알았어 내가 누가 원희한테 그 정치 후원금을 주겠어. 그래도 어떻게 할 건 해야지. 우리 합시다. 우리 끝까지 한번 갑시다.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2대8 법칙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20%의 그 엘리트 집단이 그치. 80%를 먹여 살린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액면을 보시면 이게 아니다. 80%의 정말 그 고열을 빨아서 20%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그 20% 중에 또 극히 1% 전체 인구의 1%들이 또 그것에 그 50% 이상의 또 독점하고 있고 이런 대한민국의 이 천박한 대한민국의 이 구조를 다 깡그리 아작을 내야 되는데 우리 원 의원에 보면 뭐 AI 혁명, 환율, 수출, 내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다 연결돼 있고 이거 촘촘하게 커넥션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화 시스템. 그래서 상위 20% 사람들에게 부를 몰아주고 있다는 이 피맺힌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저도 아파서 어떻게 울 수도 없고 지금. 자,
자, 그럼 이게 지금도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7개월, 8개월 되는데 네. 뭐 너무 안 움직인다. 네. 정말 저 해야 될 일 막 아마 이거 나는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그랬을 같은데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전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장관들은 또 뻘소리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이거를 문제를 문제로 덮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 서민의 고통과 고충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빨리빨리 하고 정말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래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오래 이야기하자. 참 대단한 말씀인데 자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부동산도 우리가 더 잘하고 있고. 잘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아니 우리가 해야 돼. 가끔 내 보니까 대통령님이 우리 서울의 소리를 많이 봐. 왜 제일 쓴소리해. 딴 방송은 뭐 무슨 뭐 양당 합당이 뭐 저거 뭐 정청래를 죽이네 살리네 조국을 뭐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이런 얘기 하더는 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안 해. 네. 왜? 그 초심님이 한번 혼냈으니까 됐고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대안의 정치, 네. 대안의 시스템, 대안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품격 높은 그 방송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이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보는 인터넷 뉴 미디어 우리 서울의 소리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울을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 그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끝말이면 퍼스트레이디 2 그 얘기도 할 텐데 여러분 대박 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박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김건희의 정체를 우리가 낱낱이 밝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나오는 영화에 여러분 저도 나옵니다. 대박 나게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소득을 더 넓혀주셔야 이재명 대통령님 그래서 제가 편지글도 좀 올리고 했는데요. 기본소득 넓혀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 영상 편지 한번 띄웁시다. 아니요, 그건 이제 좀 제 이따가? 원영이 TV에 따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올라가 있어? 예. 여기서 또 해.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띄울 수 있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 한번 또. 그래요. 다음번에 예. 아니 틈틈이 나와서 네. 계속 떠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뭘 볼까요? 세금 부분을 한번 보시자고요. 세금. 네. 이거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 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8 잠깐, 원칙. 원 의원님 이거 이 얘기했다 이거 공천 탈락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이거. 뭐 하느님 뜻이겠죠, 그것도. 참 저렇게 신심이 좋은 내 기도할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천 탈락하면 내 저기 민정사 갖고 내 난리칠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네. 저도 아까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걸 들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왜 저희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소위 주식 전문가, 그다음에 세금 전문가들이 정말 한결같이 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왜 이것이 되어야 지금 우리 80%의 이 삶, 소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어쩌면 저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도 그 2대8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20%가 80% 다 먹여 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서민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치. 그 사람들 20%가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보통은 생각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찾아보면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직접세는 아시다시피 여기도 저기다 써놨는데 법인세, 소득세, 무슨 양도세 등등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특정 비율을 정해서 내라고 하는 게 직접세고 양도세 이런 취득세 이런 거 다. 취득세. 근데 간접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간접세.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내라는 건데 사실 이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 붙어 있죠. 술 먹으면 술에 주세 붙어 있죠. 담배세 붙어 있죠. 이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는 겁니다. 물에도 물세 붙어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많이 내겠습니까?
어떻게 언뜻 보면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막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움직이는 그 중추는 법인세에 있다.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정말 제가 이걸 볼 때도 화가 났는데 간접세 비율이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60%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서민들이 이건 80% 국민들이 내는 거죠. 서민들이. 그렇죠. 이게 훨씬 많겠죠. 아니 그 뭐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비싼 걸 산다고 해서 4천만 명이 사주는 거 해서 대금을 내는 거하고 그렇죠. 1% 몇백 명이 사는 거하고는 거기서 나오는 부가세하고는 이게 규모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내란 이런 과정에서 또 얼마나 또 화가 나서 또 불안하고 공포하면서 얼마나 술 드시고 얼마나 소주를 그럼 소주 한 잔 먹을 때마다 다 세금이 그냥 세금부터, 여기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주 한 잔 먹으면 땡 하고 이렇게 돈이 뿅 절로 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예. 이게 그 2008년까지는 이 직접세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2008년까지는 반반 수준이었어요. 근데 2009년 역전돼서 간접세 비중이 51%까지 갔다가 2010년에 간접세 비중이 53%가 됐어요. 2010년에 10년에. 근데 그 뒤로 국세청이 16년 전에 국세청이 그 뒤로는 간접세 비율을 통계- 발표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발표를 안 합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행 들어가서 자료를 봐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간접세 비율이 나오는데 통계가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요. 그 비율을 이미 다 손에 쥐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발표 안 하는 이거 거죠. 발표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발표하면 이 얘기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그러면 그 전체 그 예산 중에 그 세금에 제가 보기 거의 60% 서민들이 내고 있는 돈으로 이 정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은. 그러네요. 그런데 왜 우리 서민들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다 뺏어가니까 이게 다 문제인 거죠. 쪽 빨아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게 이게 한계 봉착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택 자꾸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샀지만 은행에 그거 원금이자 내놓으라고 쓸 돈 다 줄여야 되고. 그렇지.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했었어야 된다. 이거 좀 다른 제가 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안 하고 왜 자꾸 시장에 맡기냐라는 거죠. 뭐 그건 이제 하여튼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좀 따로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 하니 그건 따로 우리 지켜볼 일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근데 어쨌건 이 관계를 보시면 이제까지는 20%가 80%를 먹여 살렸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거짓말이네. 그렇죠. 이게 명확한 오히려 거는 우리가 80%가 20%에게 이익을 몰아준 거예요. 그놈들 매겨 살린 거네 우리가. 그렇죠. 이익을 몰아준 거죠. 그놈들이 막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막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때 그 어마어마한 부가 사실 우리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놈들이 가져간 거네. 이게 지금 떠받친 게 80% 서민들이 간접세를 내서 정부 예산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정이 쓰이는 곳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개 떨듯이 떨면서 방송했을 때 그때 그 해준 얘기 있잖아요. 예산의 거의 60%? 70% 가까이. 70% 가까이 이게 있는 자들, 원래 있는 놈들에게 더 예산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난 그 재벌 기업들, 대기업에게 전기세, 수도세를 지원해주는 이게 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나? 아니, 왜 우리나라는 왜 지원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브라질 갔을 때인데 거기 그 포항제철 있었어요. 그 아주 헐값에 그걸 졌어요. 미국 놈들도 도망가고 일본 놈들도 도망갔는데 그때 지우마 호세프하고 그때가 아마 저기 그 박근혜 때인가 이명박 때인가 하여튼 돼갖고 무조건 져라. 그리고 모자라는 돈 그냥 뭐 그 해외 건설 뭐 특별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매해 수천억이 거기 들어갑니다. 매해. 그러니까 매년 수천억을 거기다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젠 상위 20% 나라, 이제 80%의 나라로 이제
제자리 좀 걷자. 좀 내는 만큼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 혜택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자라는 게 옳고 그렇다. 그걸 떠나서 적어도 80%의 서민이 자기들이 낸 세금 한 60% 정도만큼이라도 재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자. 그 첫발이 기본소득이다. 저는 기본소득. 예, 이걸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수시장이 삽니다. 그리고 돈이 돌고. 뭐 이 기본소득 준다, 뭐 분기별로 준다, 뭐 지방 뭐죠 지방 자치하는 네. 거 그걸로 준다 어쩐다 그러면 또 우리 조중동이 또 개거품 물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지금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포퓰리즘 어쩌고 네.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소위 근거가 있네. 예, 그럼요. 이만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60% 내고 있는데 세금을 60% 가까이 내고 있는데 그만큼 그렇지. 돌려줘야죠. 그럼 돌려줘야지, 그러면. 예, 그만큼 혜택을 줘야죠, 당연히. 그냥 그걸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렇죠. 80% 서민들이 가져가야 돼. 그동안 못 찾아먹은 권리이고요. 이걸 속여서 20% 재벌들과 공무원들 상위 20%들이 배 두들기고 산 거예요, 그동안. 아,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걸 선봉해서 해야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영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 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서민의 주권입니다. 자기가 낸 세금만큼도 지금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네. 그 혜택이 돌아오도록 정책이 다시 짜여지도록 서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그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네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네네. 주장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게 중앙 정부든 광역 정부든 기초 정부든 간에 그렇죠. 이것을 이 축을 갖고 예, 이걸 예, 계속해서 이걸 하도록 예.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난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예.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돈을 어디다 어떻게 누구에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접세가 다시 복지로, 그 다음에 복지용 재정으로,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서민들에게 돌아와야 이 내수가 살아난다는 네. 거고요. 그래 또 우리 또 80% 서민들이 따뜻해진다는 거고, 이게 그렇죠. 사실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더 보시면 이제 정말 제가 그 사례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올려주시겠습니까? 상위 20%의 나라? 아닙니다. 80% 서민의 나라입니다. 전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한번 이 예산표는 뭐냐면 올해 26년 보건복지부 예산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보건복지,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인데 잘 보셔요. 어디에 사회복지부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그걸 좀 꼼꼼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야 돼요. 먼저 기초생활 보장하는데 20조 정도가 20조 정도가 쓰이고요. 잠깐만요. 20조 정도 쓰이고, 근데 20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금 늘렸다 한다 하면 네. 그래봐야 이제 1, 2조, 2, 3조 들어가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공적연금이라고 제가 빨간 표시해놨죠. 공적연금. 예, 이게 누구한테 들어간 건가요? 이거 저 국민연금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 아, 군인, 공무원들. 사학연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렇죠. 사학연금에 예. 들어가는 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나가는데 이게 무려 40.3%. 이게 숫자 보셔보세요. 이게 지금 55조, 그러니까 55조. 55조.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지금 137조 중에서 137조 중에 예, 55조가 56조 가량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사학연금에 들어.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거 불가역적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 계속 더 늘어나겠죠, 이제. 계속 늘어나겠지. 제대하는 이제 군인들 늘어나고, 그리고 공무원들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보시자고. 그러니까 이 덩어리만 보면, 하나 덩어리가 이 상위 20%도 쓰이는 게 40.3%고요.
그 밑에 파란색을 한번 쳐놓은 걸 보자고요. 보건의료 건강보험 쪽. 근데 실제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그것까지 뭐 가치관을 집어넣고 따지지 말고 1차적인 단계에서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냐를 봤을 때는 그쵸. 이건 다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다 뭐겠어요? 의사나 병원 집단 또는 그 바이오 관련 또 의학 관련 업체들로부터 가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마저도 다 둘을 합치면 54% 정도 반 이상을 메인스트림은 이미 큰 덩어리는 상위 20%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곧 지금 20몇 조 더 늘렸다 뭐 20조 좀 1, 2조 더 늘렸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건 뭐 거의 조적지열이네. 그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이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민들 내수의 기대 먹고 사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대표적인 기관인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기관들은 다른 부처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메인으로 가는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뭐 임대주택 수요 무슨 뭘 했다 쭉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메인으로 가는 돈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은 아예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이런 것이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이게 국가 보안도 아니잖아요.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적하는 전문가나 그게 없지. 정치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예산 돈은 60% 세금의 60%는 서민들이 다 내놓고 그렇지. 메인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마저도 이 지경인데 뭐 공무원 사업 뭐 해서 뭐 100만 한 200만 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 40%. 그렇죠. 40%에다가 보건복지부 40%. 네. 그뭐 행안부, 교육부 오죽하겠냐고요. 야, 진짜 이거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 깔끔하게 아주 끝까지 조져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각 부처 중앙부처별 예산을 한번 딱 사업과 예산을 분석해서 그렇죠. 상위 몇 프로에게 가는지 그렇지. 이걸 좀 분류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먼저 하시겠죠. 이게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꾸 60%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아니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이런 거를 사실은 그 국민주권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우리 원영희 부위원장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 같이 토론회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그 세부 항목까지 우리가 보면서 낱낱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래농업연구소라고 지금도 물론 소장이긴 한데 그래서 농림수산 쪽에 이제 그걸 쭉 봤어요. 논문도 엄청나게 많더만. 예? 막말로 뭐 한 10억, 20억짜리 프로젝트 해갖고 2년, 3년 헤쳐먹고 망했어. 그러면 그냥 잘했어. 끝. 뭐 40억짜리 해. 망했어. 끝. 잘했어. 왜? 책임을 안 지더라고. 이런 국민적 혈세가 정말 피가 거꾸로 돌아서는 이 돈을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데 써버리고 뭐 써버려도 그래 잘했어 끝 이렇게 버리니.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 최근에 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 이제 많이 오픈되고 이제 공개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 그러면 이것이 소위 선순환 구조로 갔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10대 경제대국이 아니라 정말 4대, 5대, 소위 4강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가 되었을 텐데 10대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4대가 안 된 것도 기적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줄줄줄 세고 정말 20%를 위한 나라, 80%의 헌신과 희생, 정말 피와 땀과 뼈와 살을 갈아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증명되고 예산 편성으로도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이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 경고를 했어요. 2030년부터는 경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1차적 큰 원인이 저출산,
인구 감소. 그걸 그치. 알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와야 대책을 내놔야죠. 그럼 정부 예산 구조가 바뀌어야죠. 맞아요. 80% 서민들이 낳는 애가 더 많지 20%가 10명을 낳겠습니까? 100명을 낳겠습니까? 그렇죠. 뭐 젖소 부인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 뭐 한명 낳는 한학처럼 80% 국민이 4천만이 낳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이 살기 좋아야 아이를 낳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를 자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부가. 맞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 첫 단계가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것이 저희 기본소득이 출발점이다. 네. 그리고 원영희 의원은 계속 우리 부위원장님은 계속 출발점이다. 네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저출산의 원흉이 도대체 사실 보니까 저출산의 원흉이 국가와 구조와 시스템이 저출산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것을 교정하고 예. 바꾸면 아니 그냥 그래서 제가 애를 낳는 거지. 단순한 용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를 먹여 그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80%가 희생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되돌려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80% 서민의 나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놔야 된다. 그걸 정책화를 시키고 예산 배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방향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되면 한번 그분하고 예산을 어떻게 짤 거냐. 지금 대한민국의 예산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퇴행적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1년 다 돼가서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을 짜도록 우리가 어쨌든 그 압력도 가하고 그렇게 해야죠.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이렇게 가면 정말 인구수 1차로 80% 서민이 죽어나간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이거 갖고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 한번 하자 그러면 누가 받을까? 글쎄요, 하여튼 어느 분인가 받으시겠죠. 받긴 받을 텐데 네. 우리 강북구 최고가 받을까? 하여튼 뭔가 좀 국회에서도 같이 이거 갖고 맨날 내가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가끔 내가 찾아가요. 네. 쓱 가서 이제 보는데 보면 대부분 그 학자 그 교수들 오셔갖고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 와서 막 또 지자랑만 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적으로 서민으로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국방 예산을 넓히고 R&D 예산을 넓히고 물론 그거 해야지. 그건 해야 돼. 나 전적으로 동의해.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거든. 예. 지금 이렇게 줄줄 세고 있는 그리고 어느 특정 집단에게 우리 세금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박하게 우리가 소위 태클을 거는 예. 그런 작업을 좀 한번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얼핏 지금 그때 정부 부처 2026년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728조 중에 거의 70% 이상을 그 상위 20%를 위해서 쓰고 있더라라는 추측이 가능했었던 거고 이거를 좀 더 이제 기본 예산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 기본소득 예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된다. 이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정이 되면 네. 그분에게 우리가 네네. 공개 질의도 하고 네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우리 원 의원하고 같이 한번 같이 토론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장관이 별 대수야. 그렇죠. 예. 우리 주권자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지. 예?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좀 더 합시다. 네. 그러면 개선될 서민들의 소득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함께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명한 거는 전체 세금의 60% 가까이를 80% 서민이 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시 돌려준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렇지. 그러면 이건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주권을 이제 돌려줘야 되고 이거를 그럼 한번 해보자라는 거다. 좋아요. 그럼 나름대로 각 부처의 예산들은 거긴 나름대로의 나름 목표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비리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낭비 요소도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례를 들자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새마을금고가 처음 태동한 게 경북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새마을금고가 네, 태동했던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그걸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쌀 좀돌이 운동을 통해서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경북 지역의 몇 개 동네에서 먼저 그 새마을금고를 그런 식으로 쌀을 조금씩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떼내서 한 주먹 떼내고 한 숟가락 떼서 좀돌이 예산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럼 각 부처에서 한 거 좀 허리도 졸라매고 살짝 좀 떼서 예,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 예산으로 서민에게 돌려주는 60%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예산들로 모으자 먼저. 좀돌이 예산 운동. 예, 좀돌이 예산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는 베이스예요. 기본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80% 서민들이 계속 다 털리고 살 수가 없으면 결국 다 죽어요. 나중에. 경제부터 망가지게. 아까 하는 총재가 얘기했다는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출산 이유.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살릴 대안을 만들어 내놔야죠. 실제로 지금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부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애가 막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막 짜랑짜랑 울리고 있잖아. 그걸 해야죠. 그럼 좋습니다. 강제를 하지 말고 그러면 각 구체 예산을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에 객출을 5%든 뭐 3%든 해서 객출을 해보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또는 구매를 해주는 업체들 있죠.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로 방산업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방산업체. 네. 지금 수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 어우, 정부가 대통령도 나가서 뭐 엄청나다. 관련 부처 국방부 장관도 나서 도와주고 뭐 어디 나가면 뭐 탱크 1조 네. 무슨 K9 자주포 1조 막 난리가 아니야. 그 기술 다 어디서 났어요? 세금으로 그렇지. 만든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그렇지, 연구해서 기술 이전까지 다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 거의 공짜로. 네. 그래가지고 국방과학연구원이 그렇게 해외 수출 잘하니까 피드백 해줘 그랬고 2% 수출 금액의 2%를 피드백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그 중에 1%는 연구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1%를 연구 재원으로 다시 수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가 700억 원이어서 내부 그 연구원들이 다툼이 일어났다. 너무 큰 보너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그냥 N분의 하면 되지 뭐. 이분들은 공무원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거꾸로 공무원이구나. 이 사례처럼 그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도 하고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에게는 다시 서민들을 위한 기금을 내라고 서민들 이 사례처럼 이 좀돌이 예산처럼 이외에 좀돌이 기금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좀돌이 기금을 니네가 벌어 그 덕분에 세금 지원 받아갖고 매출도 일으키고 수출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겼으니 그렇지. 그거를 국민들에게 세금 낸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온당한 이야기입니다. 온당한. 그렇죠. 그래서 니네들이 그러면 적어도 뭐 2%든 3%든 그렇지. 기본소득을 위한 기금으로 좀 내자. 내자. 그럼 그것만 해도 꽤 모이겠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물론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조적지혜겠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따위 거 1%, 2% 내는 게 뭐 그 부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좀돌이 예산, 좀돌이 기금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는 거 보이면 경제 좋아지는데 내수가 또 신장하게 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 우리 환율을 확 그냥 조질까? 한번 한 1,300원대로 하면 이놈들 뒤통수마다 뻑이 가서 갈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이 나 환율 조정할 거니까 니네 알아서 해. 그럼 바로 막 환율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한 1,100원까지 내릴 거야. 그러면 그럼 막 또 있는 거 막 다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뭐 예상을 할지 아니면 딜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외국에다가 금 사놔둘지도 몰라. 금괴를 막 덕지덕지 쌓아놓고 이 탐욕의 마귀 새끼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어떻든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좀 뭐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세 번째로 좀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뭐 그
그 뭐 집을 억지로 팔라고 하는 것보다 그치. 안 팔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걸 느낄 때 스스로 내놓지 않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굉장히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금 지원 받는 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타를 통해서 또 외교적 지원 또는 현대차 같은 케이스들이 지금 관세 협상에 정부가 나서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이런 거는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몇 조 원을 벌었대잖아.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야죠. 그렇지. 정부가 나서서. 네, 다 방패막이 해주는 거잖아요. 다 이거 커버해주고, 네. 관세도 다 이렇게 낮춰주고. 대안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그 살길 협상해주고. 만들어주고. 네. 그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그들의 이익을 또 그렇죠. 담보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적 배상,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상 내지는 그런 마인드로서 이거를 직원들하고만 현대자동차 직원들하고만 더 주니 못 주니 그렇지. 싸우지 말고 그렇지. 아이디어. 합의 단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금으로 내놓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것이 시작되면 어떤 걸 제가 바라는 거냐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테이블이 열립니다. 여기서. 네. 여기. 그러면 이게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노사협상의 테이블에서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걸 넘어선 대국민에 대한 그렇죠. 자기의 그 봉사 내지는 이런 개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하면 예.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국민과 노와 사가 한꺼번에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이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얘기하는 테이블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금을 요구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원래 한 2시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지만 어쨌든 우리 원영희 의원님 오늘만 시간이 아니라 그쵸. 우리 계속해서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 지금 우리 동네 진짜 일꾼 나와라 이 프로젝트 이제 우리 4개월 동안 함께 네. 레이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기도하는 바는 이 머리 깨끗한 놈이 앉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 대다 놓고 야단치듯이 방송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난 원영희 의원 같은 게 좀 대선배지 선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초의원, 광역의원 준비하시는 분들 잘 서포팅 같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매주 목요일 날은 우리 원영희 의원 붙박이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비례 네.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오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도 좀 듣고 네. 함께 포부 얘기하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진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청년의 패기 이런 것도 좀 듣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요 밑에 자막에 악예지나 퍼스트레이디 2가 이제 개봉일이 잡혔어요. 네. 26일이 개봉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화관을 몇 개 잡을지가 이제 궁금한데 네. 여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오픈돼요. 오픈되면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다가 퍼스트레이디 2가 되면 그냥 마구 티켓을 좀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몇 군데는 이제 출연진들이 직접 가서 네. 저도 이제 고양시도 온다고 저도 연락 받았습니다. 예. 고양시 가서 할 때 우리 원영희 의원님이 동원하지 말고 네네네. 동행하는 네네. 우리 이제 동원의 정치가 아니라 동행의 정치. 맞습니다. 정말 어깨동무하는 정치. 예. 서로가 서로를 손잡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네네. 보충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치를 좀 실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 뒤에 우리 예고편 네. 퍼스트레이디 2 예고편 그다음에 우리 동네 진짜 일꾼 나와라 이것도 여러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4개월 한시적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반응도 좋고 괜찮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동네 일꾼 나와라가 아니라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선 사례를 네.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가능하면 길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 20분인데 우리 그래도 마무리 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국민 얘기할 때 하위 80%가 서민들이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세금 다 내서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 당당한 주인의식 가지시고요. 힘내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갈 때 더 많은 아이들도 태어나고 우리 사회 경제도 좋아진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원영은 부위원장이 이렇게 조잔 녹아들듯이 잠이 와서 꾸벅꾸벅 잠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진심, 신심,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철학, 또 이 결단과 결기력이 참 뛰어나다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비록 그 생물학적으로는 저보다 후배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향후 우리 원영희 의원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여정이 변함없이 내가 지켜볼 거예요. 또 저거 또 가서 배지 달고 어쩌고 해서 의들먹거리고 야 형님 야 그만 전화해 막 이런 놈 있어. 응? 괜찮아. 근데 내가 다 이해하고 그러나 이제 신심을 다해서 정말 주권자에게 공보구의 역할을, 소위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가 늘 끝없이 얘기하는 게 정치인은 열정, 책임, 그리고 그 안목,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 난 정치인 중에 그 인문학적 상상력을 얘기하는 그 선배 정치인들 중에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생안부 장관으로 가 계시는 윤호중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좀 얼핏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는 상상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새기면서 하고, 이 상상력을 주권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구해내는 그런 훌륭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인들이 오늘 여기 이 서울의 소리 이 자리, 요 가운데 자리에 와서 함께 시험도 보고, 그리고 야단도 좀 맞고, 또 논쟁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터넷 뉴미디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미디어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더욱더 후원으로 야단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더욱더 각성해서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늘 최전선, 최선봉에서 서울의 소리 깃발을 휘날리고, 그리고 애국 민주 열사들의 피 묻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굽힘없이 당당하게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야계진화 버스데이 2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성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의 축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에 국민들은 정의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숨겨진 악을 드러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버스트레이디 악의 진화 사전 티켓 판매 예약 안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세요. 펀딩 사이트로 이동 후 후원 과정을 따라가 주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의 소리를 검색하시고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기사를 읽으신 후 하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여 펀딩 사이트로 이동 후 후원 과정을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